네, 안녕하세요. 리온의 해달입니다. 오늘은 기초강의 5강 해외 선물 거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해외 선물 거래 절차인데요. 우선 해외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나 모의 투자 신청하는 방법은 다른 강의에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위험고지 등록. 이 위험고지 등록을 따로 별도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위험고지 등록을 하라고 팝업이 자동으로 뜨실 거예요. 위험고지 등록을 신청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HTS나 MTS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국내 선물하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HTS가 따로 되어 있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국내 선물을 하셨다가 해외 선물로 넘어오시는 경우에는 같은 증권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HTS나 다른 MTS 어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권사별로 확인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증거금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앞 강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증거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증권사에서 받는 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가창을 통해서 이제 각 상품의 차트를 보고 방향성에 맞게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하루가 종료가 되면은 정산 및 계좌 관리로 오늘 어느 정도 수익을 벌었고 오늘 어느 정도 손실을 봤고 그리고 내가 오늘 고쳐야 될 점은 뭐고 내일은 이러이러한 거를 신경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해외 선물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증거금입니다. 이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앞 강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투자자에게서 받는 일종의 담보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별 증거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은 2천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증거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내가 1,500만원의 증거금을 입금을 하고 나서 골드를 한 개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너무 차트가 좋아요 라고 나는 매수를 들어가고 싶어. 그렇다고 해도 이제 나스닥의 증거금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는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금에는 총 종류가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추가 증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 증거금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탁 증거금이란 선물 거래를 위한 최초 예탁금이고요. 통상 유지 증거금의 110% 수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 증거금만큼 돈을 넣는다고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유지 증거금의 110% 수준인 위탁 증거금을 입금을 해주셔야 거래가 가능해요. 그리고 유지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 보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입니다. 앞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탁 증거금이 1,000만원이고 유지 증거금이 900만원이면은 100만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진콜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로스컷이 나게 되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유지 증거금은 위탁 증거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처음에 이 위탁 증거금, 개시 증거금을 입금을 하고 유지 증거금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거래는 언제든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가 증거금입니다. 이 추가 증거금이란 계좌의 평가 금액이 유지 증거금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이 위탁 증거금 수준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이야기해요. 회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위탁 증거금이 여기고 유지 증거금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 평가 금액이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유지 증거금까지만 입금을 하면은 거래가 가능한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위탁 증거금까지 위탁 증거금 수준까지 납부를 해야만 다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가 증거금은 거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거래를 했는데
손실을 많이 봐서 유지증거금 밑으로 현재 평가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오늘 하루 동안 아침에는 이렇게 손실을 봤었는데 다시 또 복구를 해서 유지증거금 이상으로 평가금액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거래가 종료가 됐으면은 추가 증거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지증거금 밑으로 금액이 떨어져서 평가 잔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 증거금을 위탁 증거금 수준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은 강제 청산이 되게 됩니다. 앞 강의에서 용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로스컷이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내 예탁 자산 평가에 간단하게 그냥 평가 금액이 쭉 떨어져 갖고 유지증거금 밑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유지증거금만큼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위탁 증거금만큼 금액을 채워 넣어야 거래가 가능한 거죠. 장중 반대 매매, 로스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선물 옵션 거래의 특성상 거래소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추가 증거금 제도 이외에도 장중 반대 매매 제도, 로스컷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로스컷이란 장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손실 발생 시 보유 포지션을 전량 강제 청산하는 내용입니다. 말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갖고 장중 반대 매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탁 증거금 대비 80% 이상 손실을 봤을 경우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마진콜이 온다거나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내 평가 금액이 위탁 증거금에서 떨어지고 유지 증거금에서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하루가 종료됐다. 이러면은 위탁 증거금만큼 금액을 채워 넣어야겠죠. 근데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렇게 떨어져서 쭉 계속 손실 봐요. 그래갖고 위탁 증거금의 20% 수준까지 손실을 봤다. 이러면은 증권사에서는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강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중 반대 매매이고요. 증권사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실제 매매를 하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무모하게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는 장에서 끌고 오는 것보다는 포지션을 변경한다거나 무포로 관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전략으로 해당 상품에 접근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만기 반대 매매 제도. 해외 선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상 최종 거래일과 최초 통보일 둘 중 빠른 일자가 해당 해외 선물의 만기일이 되는 거고요.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국내 선물은 최종 거래일이 곧 만기일이 되는 게 일반적인 반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종 거래일과 최초 통보일 둘 중 빠른 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 현물 인수 방지를 위해서 만기일 전 반대 매매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갖고 실제 우리가 해외 선물을 거래하면서 만기일에 나 못 팔았으니까 현물을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일 하루 전에는 신규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해외 선물 만기 반대 매매는 보통 만기일 하루 전 진행이 됩니다.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8월 8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이 8월 7일이니까 내일까지는 거래가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내가 오늘 포지션에 들어가도 오버나잇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만기일 기준으로 하루 전에는 청산을 하시거나 신규 거래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Q&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네요. 순서가 이게 아니었는데 우선 나왔으니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여업체 거래와 증권사 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은 회원분들이 대여업체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대여업체가 증권사에 비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증권사도 무조건 증권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우선 증권사는 가장 큰 메리트는 합법적이라는 거죠.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금과 그 다음에 용어 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체결 오차가 대여업체보다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슬리피지죠. 각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는
편도 2.5V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여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여는 실주문을 들어가는 대여업체와 두 번째로는 이제 가상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실주문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대여업체가 본인이 가상이라고 얘기하는 업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실주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90% 이상이 90% 이상일까요? 거의 100%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주문 대여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실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가를 받고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곳은 없겠죠.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법적으로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다만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대여업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적은 증거금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이제 각각 전부 다 다르지만은 뭐 최소 2.5불에서 일반적으로 4불에서 5불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해서 선택을 하는 거면은 대여업체를 쓰시든 증권사를 쓰시든 제가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대여와 증권사 이외에도 법인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주문 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증권사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내가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편하실 것 같고요. 대여업체 같은 적은 증거금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다만 수수료가 조금 비싼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증권사 이용을 추천드려요. 증거금이 부족해서 대여를 쓰시는 분들은 돈을 모을 때까지 그냥 모의 투자로 연습하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의 투자로 누적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날 때 승리하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전쟁이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선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선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앉아서 평생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해선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편하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선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현재 적은 증거금으로 당장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과 모의 투자를 하는 시간은 노력하고 참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나는 준비가 다 돼 있고 모의 투자라도 누적 수익이 나, 근데 정말 돈이 없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마이크로 종목이나 미니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틱 가치는 작지만은 기존 증거금의 5분의 1 혹은 10분의 1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상품별 증거금은 고정된 금액인가요?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상품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스닥 증거금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항상 나스닥의 증거금은 2천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나 라는 궁금증이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나스닥이 오르면은 이 증거금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금액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이 각 상품에 대해서 증거금을 공지를 해줘요.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앞에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호가창이나 HTS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스컷이 발생하면 넣어놨던 모든 돈이 없어지나요? 로스컷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는 총 3가지 경우 중 하나가 충족하면 일어난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첫 번째는 실시간 반대 매매. 실시간 반대 매매의 조건은 증거금의 80% 이상 손실 시 실시간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80%에서 반대 매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의 금액은 내 계좌에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 증거금 밑으로 하회하고 마진콜이 왔는데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얘도 이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진 내 평가 잔액은 그 로스컷이 났을 때의 당시의 금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스컷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넣어놨던 모든 돈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로스컷이 아닌 미수금 발생 시. 미수금 발생 시에는 내가 넣어놨던 모든 돈이 사라지고 오히려 증권사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지겨우시죠?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전에 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매매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기초 강의들은 알고 계신다면은 넘어가서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쉬어가는 의미로 그냥 각 상품별로 단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원유의 표시단에는 배럴이고요. 이 배럴의 어원은 나무통이라고 해요. 실제 19세기에 당시에는 1배럴은 50갤런이었으나 나무통으로 원유를 운반하다 보니까 도중에 기름이 증발하거나 새어나오게 돼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평균 42갤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배럴은 42갤런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 농산물의 표시 단위는 부쉘이라고 하고요. 15세기 영국 곡식 부피를 재는 단위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CME 선물 시장에서 소맥이나 대두의 경우에 1부쉘은 27.2kg라고 하는데 옥수수의 경우에는 25.4라고 합니다. CME 선물 시장에서 농산물을 거래하실 경우에는 참고해서 진행해주세요. 다음으로 금의 표시 단위 트로이 온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온스라고 부르죠. 네, 다음으로 구리. 구리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파운드고요. 구리 선물 단위의 기준입니다. LB로 표기하고 이 LB 기준은 약 453g이라고 해요. 네, 이상으로 기초 강의 5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선 기초 강의는 한 9강 정도까지 만들 예정이에요. 벌써 반 이상 왔으니까 조금 힘들고 지루하시겠지만은 화이팅해서 열심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선 지금 처음부터 초보자분들은 다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거나 힘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한 번씩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다시 와서 언제든 보시면 되시니까 편하게 그냥 드라마 보듯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